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제도를 손질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요즘 뭘 어떻게 해도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자는 걸 텐데요. 사실 그동안 청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런 분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게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 해서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할 거고, 아무튼 이 청약제도 개편을 둘러싼 궁금증들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목재 산업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적이 있다고 해요.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미국에서 목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니까 이거하고 맞물려서 또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과거 이야기 좀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국산업사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저희가 알아둬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들, 뉴스들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양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1.1%, 코스닥 시장은 역시 1.1% 정도. 정말 꽤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오르네요, 정말. 네. 이게 악재가 호재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쇼크로 나왔거든요, 주말에. 예. 그런데 이제 4월 신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발표되고 보니 거기에 4분의 1 정도인 26만 건밖에 안 됐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미국 금리 인상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증시 유동성 차원에는 좋은 일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 종가가 1121원 정도였는데요. 예. 그것보다 7원 정도 하락해서 지금 1114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1200억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면요. 한센실업, 한섬, 힐라홀딩스 같은 의류주들이 7에서 9%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의류 소비가 봄이 되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1분기 호실적을 보였던 증권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다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인데 IB, 부동산, 트레이딩 같은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 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예.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전부 다 5에서 6%씩 상승 중이고요. NH투자증권, 키움증권도 3% 이상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이번 주에 글로벌에서 세 번째 mRNA 백신에 해당하는 독일의 큐어백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 mRNA 백신 위탁 생산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이 mRNA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진 20% 이상 올랐고요. ST팜도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 번째가 나온 거죠. 하나가 화이자, 하나가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이미 임상을 거쳐서 실제 백신이 공급이 되고 맞고 있고요. 예. 이 큐어백도 지금 아직 임상 3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느렸는데 예. 큐어백은 독일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경제 재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시장 반응이 다른데, 일단은 시장 반응은 나쁜 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 새로 생긴 일자리 숫자는 별로 없지만 이게 뭐 갑자기 경기가 안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취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다. 뭐 실업 수당이 너무 넉넉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또 한쪽에선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실업수당 받으려고 일부러 직업을 안 구하는 사람들이 있대더라. 뭐 이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미국은 원래 일자리를 잃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 달라도 1년 정도 한 주에 500에서 한 600달러씩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게 됩니다. 한 주에 한 그런 70만 원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에는 한 280에서 한 300달러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예.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방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추가로 300달러씩 더 얹어주자라고 해서 한 주에 한 800에서 한 900달러까지 실업수당을 타게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한 달이 4주니까 원화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왕 신김에 실업수당도 나오겠다. 일자리를 안 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고요. 이게 일자리가 그러다 보니 생기면 이걸 갑자기 안 주는 모양이죠. 또 당연히 실업수당이니까 안 주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요게 안 나올 때까지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예. 이걸 알고 뒤늦게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몇몇 주지사들은 추가 실업수당 안 주겠다. 그다음에 일자리로 복귀하면 1,200달러씩 일시불 보너스 주겠다라는 예. 유인책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고용 보니까 지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숫자가 들쭉날쭉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어쨌거나 뭐 미국 소비가 유례없이 좋고 결국에는 회복이 된다라는 뭐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겉보기에는 쇼크지만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박 부장님, 이게요. 그 미국이 실업수당을 넉넉히 줘서 너무 많이 줘서 사람들이 일자리 안 갖는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도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게 한 달 전에는 뭐 한 70만 건 가까이 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달 전만 해도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게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바들이 많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는 그 닫았던 바들과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폭증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이 레스토랑이나 바는 열었는데 제조업 일자리도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망이 한 100만 건 정도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까지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은 아직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방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수당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니까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회복이 되려면 결국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좋아져야 아마 본격적인 회복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면 계속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하는 정책이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주식시장은 그게 좋은 상황이니까 주가가 그렇죠. 오른다는 주식시장은 거군요. 항상 유동성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테이퍼링이 늦춰지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더 풍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야 주가도 오르고 그러는 건데 이건 참 경기가 나빠진단다 하면서 환호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예,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쪽을 노릴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청약이 당첨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특히 이 아이가 없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가점이 쌓일 방법이 없어서 도무지 청약을 기다려도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안이 나올지 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예, 청약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거죠. 오래오래 기다려도 가족이 없고 아이가 없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계속 네. 밀리니까. 네네. 지금 청약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요. 예. 아마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 청약제도 개편 논의할 것 같고 그런 배경이 사실 지금 청약 가점제라고 해서 민영주택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에
투기 그 85제곱미터 이하는 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가점제가 100%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얘기는 가령 뭐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공급하는 34평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로만 운영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가점제는 2007년도에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고 도입 네. 취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무주택 기간이 길고 통장 가입 기간도 길고 자녀 부양가족 수도 많으면은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네. 결국 가점제를 이제 도입을 했던 건데 그때도 75% 비중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 가점제 75, 추첨제 25 이런 비중으로. 아, 100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75는 점수 따라서 순서대로 주고 예. 25는 운 좋은 분들 순서대로 주고 네, 그랬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예. 85제곱 이하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비중을 100%로 올리는 그 청약제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죠 그때? 그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길고 네. 아이 많고. 추첨제에서는 예, 이제 예. 1주택이신 분들도 추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점점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를 해왔고 예. 그리고 2013년도에도 원래 그 당시에는 가점제가 40%였는데 그거를 이제 75로 올리는 일이 이제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 70으로 올렸다가 40으로 낮췄다가 이렇게 가점제 추첨제는 시장 따라서 변해 왔는데요. 그 시장이 좀 아파트 값이 오르고 힘들수록 그러니까 예. 수요자가 힘들수록 그 가점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몰아주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정책의 그게 방향이 가점제가 많으신 분이 실수요라고 거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그렇게 하죠. 해왔는데 예. 예. 그걸 100% 하다 보니까 생긴 변화가 뭐냐면은 저희가 청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대별로 쪼개 봤을 때 30대 이하 가구가 보통 일반 공급에서 나오는 그 아파트들을 한 40%에서 45% 정도 예. 당첨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2020년 정도 되면서 한 3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면은 30대 이하 가구의 일반 공급 청약 당첨이 서울에서는 11%밖에 안 돼요. 4분의 1 토막 난 거죠. 다 40대 이상이 가져간다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제도가 이제 바뀐 그런 취지나 이런 거는 좋은데 100%라는 그런 빈틈없는 퍼센티지로 채우다 보니까 예. 30대 이하 가구가 일반 공급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기존 주택을 바라보더라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 단위 규제이다 보니까 예. 서울 전역이나 뭐 청약 조정 지역은 다 대출 규제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30대들이 이제 일부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매입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 말부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청약 제도에 영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차제에 그래서 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칠 게 많은 거죠. 뭐냐면 1인 가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사실 저희 청약제도가 영원히 그 불변하는 게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것도 07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청약제도는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2사 공급 대책까지 하면은 총 200만 호 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0만 호에 그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결국 청약제도에 달려 있는 건데 예. 현재 기준으로는 뭐 30대 이하 가구에는 거의 돌아갈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40대 넘는 쪽에는 좀 여유가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면 참 좋은데 그쪽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그쪽에 몰아준다 그런 뜻이군요. 맞아요. 한 75% 정도면은 적정 밸런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니까 뭐 아예 빈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청약 조정 지역에서도 원래 예. 40%에서 75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청약 조정 지역 정도에서는 가점 추첨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바꿀 때 뭐 1주택자도 당첨되는 거 그것만 좀 뺐으면 됐을 텐데 75%는 그 가점으로 하고 네. 25는 추첨으로 줄 때 그러다 이제 100으로 바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100%로. 맞습니다. 그때 주택 이미 있는 분들이는 좀 뺍시다라고 하면 그분들만 뺐으면 되는 건데. 청약 1순위에서는 처분 조건부여가지고 예. 주택이 한 채이신 분들이 그거를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청약을 예.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추첨제도 무주택이 우선 추첨되도록 지금 현재는 추첨제도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추첨, 추첨도. 네, 추첨제도 그렇게 바뀌어서 제도 취지는 그런 식으로 좋게 바뀐 건 맞는데요. 사실 이게 가점제, 추첨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정된 수량 안에서 비율 배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약 200만 원 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 그래서 공급 물량은 늘어나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에 과잉 공급될
우려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작년 710대 추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공이 작년에 민영주택에도 추가가 돼서 이렇게 신혼이랑 생초를 합치면은 거의 55% 특별공급 비중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개 공급은 모두 다 혼인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생애 최초조차도. 그 미혼은 안 된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에 아예 도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혼인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까?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까? 이렇게 예. 매우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는 그 특별공급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혼인이 없다면 아예 배제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칠 필요가 많은 거죠. 추첨조차도 미혼은 해당이 없었어요 그동안. 신혼 제도는? 특공이랑 생애 최초 특공은 생애 최초 특공이 정부가 뭐라고 어필했냐면은 신혼부부 특공은 뭐 이제 자녀 수가 많고 등등등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공도 점수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생애 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다 이러면서 엄청 어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애 최초 특공도 뜯어보면은 혼인 전제로만 청약이 되니까 뭐 완전히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지금은 이제 혼인 시기가 이연되면서 40대 미혼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물량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용으로 할당됐습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더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국민이랑 민영주택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요. 전체 주택은 국민주택하고 공공이 예. 시행하는 경우에 예. 그래서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서울에 있는 용산이든 등등 이런 공공택지 시행자가 전부 공공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에서는 특별공급 비중이 85%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밖에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이런 다양한 특공이 85가 채워져 있는 거고요. 3기 신도시는 네. 3기 신도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3기 신도시에서도 거의 한 7, 80%는 다 국민주택일 거고 민영주택 비중은 작죠. 공공주택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인 15%도 이거 당첨자 방식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순위 순차제라 그래가지고 네. 청약통장 가입 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게 되거든요. 예. 결국 이것도 가점제의 또 다른 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오래 부어왔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3기 신도시가 매우 많이 공급되는 건 맞는데 특공과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추첨이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서 30, 40 세대들한테 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이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가 주택이 나오니까 수요를 조금 이연하길 바라는 정부의 의도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특별공급 비중 이런 게 청약제도가 막고 있어가지고 30대 1인 가구 등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청약 전에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5월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 고치려고 하는 것 같고 청년 특공이라든가 추첨제 비중을 조금 부활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즉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뭐 청약 통장을 오래 부었다거나 가족 수가 네. 많다든가 네. 그런 준비가 없었던 분들에게도 운이 좋으면 돌아가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럼 그런 걸 좀 늘리겠다는 예를 들면 거죠? 국민주택에서요. 아까 신혼특공이랑 생초가 55%가 되는데 네. 생애 최초 비중이 그러니까 특공 전체 비중도 710 작년 대책 때 80에서 80으로 5%포인트 늘어났거든요. 아마 뭐 최소한 그 5%포인트를 그런 1인 가구 특공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거는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특공의 내용을 바꾸는 거하고 민영주택의 가점제 추첨제 비중 변경하는 건 별건인데요. 그 특별공급도 지금은 빈틈없이 그렇게 거의 순위 가점제 방식처럼 돌아가는 거 이것도 조금 고칠 부분이 있는데 그게 5%포인트 이상인 것 같고요. 가점제 추첨은 저희가 과거에 운영했던 제도가 있으니까 100이 아니라 뭐 75대 25로 원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뭐 평생 기다려도 이건 나는 될 리가 없다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이제 숨쉴 구멍이 좀 생긴다는 거긴 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냐고. 거의 로또 확률이지. 종전에는 확률이 제로였다가 약간의 확률이 생긴 거긴 한데
그걸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디 좀 싼 집이라도 찾아다녀야 되나 이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아무도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말씀 주시기는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 들여다보셨으니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을 좀 주십니까? 현재는 아마 200만 호라는 주택 공급 계획이 체감이 되시는 분이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주변에 30대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청약을 대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서 신혼부부지만은 소득 기준 조금 넘어버리면은 신혼특공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아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주택 사야 돼요. 음. 이제 주거 소유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러니까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아예 배제되는 세대들이나 이런 가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약간 뭐 저희 동기나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집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면은 그 친구는 특공 아예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뭔가 설명할 방법조차 없다는 거죠. 또 신혼부부 안 되고 생애 최초 안 되고 뭐 다자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 제도가 85제곱미터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거의 한 4인 가구를 전제로 거의 다 깔고 있어요. 예.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이게 지금같이 1인 가구 800만 넘는 시대에는 매우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07년에 다자녀 특공 처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상황 맞게 변화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나한테도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연되는 건데 저렇게 바꿔봐야 나한테 절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존 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지난 3년 동안은 그래서 많은 3040 세대들이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건? 혹시 그거는 부동산 소문든 거 특위가 없으세요? 끝나고 제 생각 그러니까 7월에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니까 그 예, 전에 그 발표를 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달쯤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편안의 개괄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로부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이충재 씨가 모바일 쿠폰으로 친구들한테 요즘 커피 선물을 자주 보내고 계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쿠폰을 살 때도 신용카드로 사고 그걸 받은 친구들이 그 쿠폰을 쓸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럼 똑같은 커피 쿠폰 하나로 그걸 구입한 나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그걸 사용한 친구도 현금 영수증 공제를 받으면 이거 커피 한 잔 가지고 2번 공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신 분은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신용카드 회사가 연말에 국세청에 카드 이용 내역을 보낼 때 연말정산용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검사해서 모바일 쿠폰을 산 금액은 빼고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을 때는 자동으로 모바일 쿠폰 산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그 쿠폰을 사서 선물 보낸 분이 카드 아니라 혹시 휴대폰 결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동통신회사가 이건 모바일 기프티콘 산 거구나 하면 그 금액을 빼고 다 국세청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모바일 쿠폰 받아서 쓰는 분이야 현금 영수증을 커피 마실 때 받을 수 있겠지만 선물하는 분은 이건 뭐 카드로 사시건 휴대폰 결제로 사시건 뭘로 사건 연말정산에서는 선물 한 분은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신청을 하면 90%까지 금액은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커피 상품권을 줬는데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거나 못 마신다 또는 기한을 잊어서 깜빡했다라고 하면 환불 신청을 하면 커피 쿠폰 가격의 90%를 이제 선물 받은 분 계좌로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선물하신 분이 혹시 내가 그냥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거 알면 서운해하시나 걱정하실 텐데 선물하신 분께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한 내에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거나 그냥 나는 돈으로 받아야지 하면 이런 환불 규정을 이용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목재, 나무, 합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최근에도 오히려 각광받는 그렇습니다. 약간 좀 구닥다리 재료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면서. 들기는 하지만 최근에 예.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은 이 목재가 아주 핫한 상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목재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목조 주택이 많다 보니까 원래 나무를 많이 쓰긴 했는데 예. 미국에서는 이제 이 목재를 이제 1천 보드 피트라는 단위로 주로 거래를 합니다. 보드 피트요? 예. 그러니까 두께가 1인치고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 넓이가 이제 1000 이제 입방 피트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예.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보통 한 $400, 350에서 $400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1,6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세 4배가 4배 올랐네요. 예,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품 시장에서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금 1온스 예.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보통 삼는데 금 1온스 가격이 $1,700니까요. 물론 단위는 다르지만 금값이나 금 나무값이나 비슷한 목재 수준이 일- 되고 있습니다. 1000 보드 피트나 네.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일단은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 분들이 이제 밀어놨던 집수리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다 나무가 필요한 거죠. 뭘 하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은 또 목조 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나무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목조 주택을 주로 건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 눈에 좀 이상하게 보여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으로 집이 다 날아가는 게 보면 네. 목조 주택이니까 그럼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지으면 되지. 예. 근데 또 목조 주택을 또 지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목재가 가장 저렴하고 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그게 목조 주택이 기후랑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재료들이 매우 표준화돼 있고 음흠. 목조 주택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이 돼 있죠. 사실 이제 나무로 만드는 산업이니까 네. 목재 산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매우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영역에서는 지금은 아니고 과거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목재를 잘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목재와 나무를 이용한 상품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예. 아마 인도네시아로 기억이 되는데 큰 원목을 이제 벌채하는 사진 봤어요. 사진도 있고 이제 그 국어 교과서에 글도 이제 실려 있던 기억이 나요. 사회 책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진도 실려 있었고, 이거를 들여와 가지고 원목을 사와서 사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합판을 만든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재 산업이었습니다. 합판. 예. 합판은 그 합판이지 하는 분도 있고 합판이 뭐예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낯설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무를 얇게 켜서요. 접착제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원목을 이렇게 돌돌돌 깎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얇게 사과 깎듯이. 깎아서 그거를 단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직각으로 이제 홀수로 붙입니다. 3겹, 5겹 또는 뭐 7겹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두께를 조절해가면서 얇은 거를 엇갈려가면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합판이죠. 멀리서 보면 그 나무 판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나무 껍질들 다 얇게 혹은 조금 더 두껍게 벗겨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 붙인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좋고 그다음에 넓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판 한 장으로 넓은 면적을 금방 딱딱딱 못질하면은 금방 채울 수가 있겠죠. 하기야 그 가로 1m 한 세로 2m 이렇게 좀 길고 커다란 나무판 보면 야, 이거 나무를 어떻게 자르면 이게 이렇게 나오나 싶은 생각이 예전엔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자른 게 아니라 나무 껍질을 다 넓게 벗겨서 그렇습니다. 켜켜이 이제 벗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쌓아 올린 거죠.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그럼 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원목 사다가 깎아서 붙여서 합판 만들어서 또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판 산업은 비교적 출발이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집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런 건설용 자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합판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1957년에는 주한 이제 유엔군에 합판을 이제 납품하게 됐는데 이렇게 납품하려면 국제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이제 합판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1964년쯤 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합판을 수출 특화 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판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야, 나무도 잘 안 나는 나라에서. 그래서 1964년부터 1971년까지를 돌이켜 보면 합판은 이제 단일 상품으로는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수의 10%를 차지하는 게 이 합판이었어요. 언제요? 64년부터 71년까지. 야, 그때 합판이 반도체 노릇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우리나라
그 최초로 네. 단일 품목이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한 최초의 물건이 그게 합판이었어요. 예, 합판이었어요. 보면은. 와, 진짜 효자 상품이었네요. 네, 그래서 70년대 후반, 79년까지도 한 4억 6천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으니까 예.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주로 이제 해외에서 원목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는 나무도 없고 한참 나무 심자는 운동할 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림 녹화 진행할 때다 보니까 뭐 예.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원목을 들여와 가지고 합판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판 공장은 대부분 다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원목 실어 와서 바로 만들어야 예, 되니까. 왜냐면 원목은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겁고 아. 하다 보니까 배로 들여와서 바로 거기서 내려서 내륙으로 실어 오면 불리하네요. 예, 괜히 이제 힘만 드는 힘만 거죠. 드니까. 그럼 예. 우리도 어디 뭐 부산 이런 데 좀 있었거든요. 인천, 부산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 지금도 이제 부두에 가보면 목재 부두가 따로 있고 과거에 이런 합판 공장들이 지금 다른 용도로 이제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재 부리는 곳이 따로 있다. 네. 부두도.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그러면 원목은 본인 나라에서 기르고 네, 잘라서 그렇습니다. 싸게 팔면 우리가 만들어서 가공을 하니 예, 야 그냥 우리가 한국처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할 거고 우리나라 합판 회사도 그렇습니다. 굳이 원목 가지고 부산까지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합판을 그냥 만들면 안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당연히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나무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까지 가서 예. 나무를 이제 원목을 벌목해서 들여오기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태평양 국가들이 야 이걸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원목 파는 거 대신 합판 만들어 파는 게 낫잖아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이제 원목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흠. 그리고 자체적인 공장을 설립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합판 산업이 점점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되니까 이제 권료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예.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합판 산업은 수출 시장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게 이제 되었던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 합판 만들던 회사들은 그때 이후에 좀 어려워졌어요? 예. 198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동명 목재 상사라고 대표적인 예. 합판 이제 기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를 포함한 많은 생산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100개 넘는 이제 합판 제조 회사가 있었는데 예. 1998년쯤 되니까 전국에 8개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다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부도나거나 이제 사업을 포기하거나 외국에서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예. 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합판 산업은 그 이후로 규모가 많이 줄었겠네요. 네,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합판 산업은 한 8천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데 예. 이 중에서 약 한 10% 정도만 이제 국내 기업이 제조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입해오고. 네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산이 40%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나 중국 등에서도 이제 많은 합판이 이제 수입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거 이제 여기서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합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원료 가격이 중요하고 인건비가 낮은 인건비가 쪽이 이제 중요하고 유리하다 하니까. 보니까 이쪽에서 예. 들여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합판 가격이 아무리 봐도 너무 낮다 이거죠. 싸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너무 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국내 이제 몇 개 남아 있는 합판 합판.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너무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들 수입 합판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이제 하기도 이제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대부분 뭐 한 작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35%까지 이르는 반덤핑 이제 방지 관세가 이제 부여되고 합판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네네. 그렇게 해야 겨우 국산이랑 가격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거는 건축자재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합판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건축자재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산림 녹화가 많이 해서 산에 나무 많은데 저거 가지고 좀 잘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 수입해오지 말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수요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네. 그중에서 국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한 48% 정도는 우리나라 산업용 목재 수요량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국내산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목재 수요의 반 정도가 네. 우리나라 나무 잘라서 쓴다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보면 괜찮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보드, 펄프, 즉 나무를 이제 쪼개고 부숴가지고 아, 잘게 부셔서 예. 종이 만드는 데 쓰는군요. 주로. 종이처럼 아니면 판을 만든다든지 예,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나뭇결을 살려서 쓸 수 있는 나무는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가구라든지 뭐 좋은 건축재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럼 비싼 거는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키운 나무는 기껏 키워서 그냥 종이의 원료 같은 거나 짓이겨서 쓰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 이제 산 가보면 이제는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예, 예. 어느 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나무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숫자로는. 네. 가끔씩
나무는 많은데 이게 쓸만한 나무가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쓸만한 나무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수요처까지 가져갈 방법이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는 부피도 크고 네. 무게도 무겁고 근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음흠. 그다음에 이거를 베고 운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평지라면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아, 산에 가서 산에서 하는 하려면. 것들은 그렇죠, 상당히 힘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제 산에서 이제 벌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이제 안고 예. 사시는 이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차량과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임도를 비롯한 기반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또 돈 들어가는 이야기죠. 산 안쪽으로. 네, 아, 그냥 산길 그거 그냥 쓰면 안 되나 봐요. 예, 왜냐하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런 예. 임도들이 잘 발달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잘 벌채하고 활용하는 이제 그 사이클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예.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입해 오는 게 싸고 네. 뭐 악순환이 계속되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나무는 잘 안 키워지고.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 국내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도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뭐 야자 관련 섬유 이런 걸 들여와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이오 연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화석 연료 대신 예.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석탄이나 이런 걸 떼지 말고 뭔가 뗄 수 있는 땔감 다른 나무? 네,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섞어서 이제 떼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쓰이는 나무들조차도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들여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아, 땔감용 나무도.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제 또 중간 중간에 이제 그 각종 사업을 통해서 벌채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산에서 썩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나무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야. 들여오기도 하고 있고. 아니, 저 산에 있는 저 나무 캐다가 쓰면 되는데 네, 저 산에서 사람 보내서 잘라서 저 트럭에다 갖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그 비용이 네. 차라리 말씀하신 뭐 저 동남아 어떤 나라에서 그냥 배로 잘라 실어오는 놓은 게- 거 배로 쫙 해서 보드로 갖고 오는 게 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나무는 많지만 네. 정작 우리의 목재 산업은 이제 그에 걸맞게 이제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어렵다.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합판 산업도 말씀드렸지만 합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음. 이제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기에는 예.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답이 여러 가지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뭐 산업이니까 산업만 보지만 그 그러네요. 전 속 후방으로 사정을 이제 들여다보면. 보면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은 거죠. 네. 1960년대 우리나라의 반도체였던 나무 목재 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는요, 오늘 가장 그동안 4년간 아쉬웠던 점이 부동산 문제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계획 대책 마련했던 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